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1, 2, 3영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75개 문항에 대한 기출분석과 그를 바탕으로 한 예상문제 예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를 뭐 단정적으로 어느 학자가 말한 것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권위적 관계 고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권위적 관계, 물론 권위란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수직적 관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요. 사회복지사의 사적 이익 추구, 이중관계 지향 아니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답은 뭐 니을번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천 현장에는 1차 현장도 있고 2차 현장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1차 현장, 2차 현장을 구별하는 실익은 사회복지의 그 목표 자체가, 그 조직의 목표나 현장의 목표 자체가 사회복지가 주된 목적이면 1차 현장, 부수적이면 2차 현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만 이용하고 되돌아가면 이용시설, 아니면 숙식까지 제공한다면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있는 청소년 쉼터 나와 있죠. 회복재활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청소년 복지시설 중에 청소년 쉼터는 당연히 가출을 했던 학생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되돌아가기 전에 며칠간 쉬면서 심신을 다스리는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맞는 거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두 가지 중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거기 보시면 이용시설이 될 것이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당연히 사적시설로서 이용시설이죠.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민간기관이다. 그렇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순수 민간 재원을 도모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쪽방상담소, 참 드물게 나와 있지만은 쪽방상담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쪽방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사회복지시설로서 이용시설이 맞습니다. 자, 여기는 답은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죠.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이것은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공공 영역에 배치되었다. 그렇죠? 별정직으로. 2000년 아니죠. 거기 보면은 2000년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한국유연단체연합회는 1952년 부산에서 설립이 됩니다. 태화여자관은 1921년에 만들어졌죠. 좋습니다. 다음에 자선조직협회와 인부간운동, 정책론에서도 나오고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고,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보관은 집단사회사업에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인데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빈곤관에 두었다. 그렇죠. 인보관운동은 사회적 빈곤관. 그다음에 인보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렇죠. 자선조직협회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여 모든 빈민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아니죠.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그래서 사회통제론적 말은 따뜻하게 도덕적 감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치로운 자를 걸러내는, 가치로운 자를 뽑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통제적 의미로 이끌어갑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또 역사 나왔군요.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됐다. 1970년.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1917년. 밀포드 요인 1929년. 펄먼의 문제해결 모형 1957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루시고 8번 문제가 있습니다. 8번 문제는 언제나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로엔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첫 번째가 생명보호의 원칙, 두 번째가 평등, 세 번째가 자유, 네 번째가 최소침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삶의 질, 여섯 번째가 비밀보장, 일곱 번째가 진실성,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되 거기 보면 생명보호 당연히 기억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생명보호를 위해서 생명보호를 거쳐서 다음에는 삶의 질은 다섯 번째, 정보개혁은 일곱 번째,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결정은 자율이기 때문에 세 번째, 평등 다음에 세 번째고, 삶의 질은 최소침해 다음에 다섯 번째고, 정보개혁은 일곱 번째로서 진실이냐 정보개혁이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비에스텍이 제시한 의도적 감정 표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관계치론칙 또는 실천의 원칙으로 볼 적에 이 의도적 감정 표현, 주어는 사회복지사요.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마음껏 가슴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원리가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이나 특성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다. 자기 결정의 원리. 클라이언트 감정의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해야 된다.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비난받게 될지도 모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클라이언트를 개별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해야 된다. 개별성의 원리.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에 거기 1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에 관한 사적 질문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답하고 초점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돌린다. 그렇지요. 클라이언트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후 해석 기술을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해석은 이전 후 언행 등 또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진술을 추론하고 번역해 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뒤에 활용해야 된다. 클라이언트의 표현이 모호할 때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 표현을 요청한다. 바로 이 표현이 모호할 때 구체적인 표현을 요청하는 것을 명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폐쇄형 질문만을 사용하여 초점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쇄형 질문만을 사용하여 거의 부정적이죠.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다음에 11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12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소망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것은 이것은 전의라고 하는 거죠. 전의. 서비스문형. 바로 이 전의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은 또한 동시에 역전의에 대한 정의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쉽지만 서비스로 나오는 문제가 4문제 내지 5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1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접수, 인테이크, 그리고 나서 조사, 자료 수집, 세 번째 문제, 자원, 강점, 가능성 등을 분석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사정, 그리고 네 번째가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전략을 구체화한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개입, 여섯 번째가 종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사후평가 실시는 당연히 가장 마지막일 거니까 뒤로 빼고 초기 생태도 작성, 사회기술 훈련 제공은 이것은 바로 개입이 되겠네요. 다음에 계약은 목표 설정 및 계약이 되겠죠. 목표 설정 및 계약. 다음에 목표 설정 및 초기 생태도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사정 단계에서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지도 등의 사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약을 단계는 네 번째 단계,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 초기 상태도는 가족 사정의 도구니까 사정 단계 세 번째 단계. 훈련 제공은 바로 개입 단계. 평가는 종결 단계. 좋습니다.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접수 단계의 과정이 아닌 것은, 자, 접수, 인테이크 단계에서는 만남, 다음에 문제 확인, 그리고 문제 확인의 결과 기관 성격과 맞다면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문제 확인 결과 기관 성격과 다르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되는데 의뢰라고 합니다. 관계 형성, 원조 과정에 대한 안내, 이건 오리엔테이션이 되겠고, 서비스 제공 여부의 결정, 그야말로 문제 확인 결과 관계를 결정할지 아니면은 뭐냐면 다른 기관에 소개를 할지, 클라이언트의 의뢰, 개인 목표 설정, 개인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사정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진단과 비교해서 사정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중적 관점을 가진다. 사정, 그러죠. 사정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이다. 이 진단과는 달리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고 전문가의 판단 과정이다.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단답식 문제가 나와 있네요. 사정 도구 중 집단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도식화하여 구성원의 지위, 구성원 간의 관계, 하위 집단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집단 내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이 소시오메트리, 그에 대한 보고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은 소시오그램, 그걸 행렬표로 그리는 것은 소시오매트릭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개입기술은, 많은 실천에 이런 개입기술이 있는데 45세 남성 A는 음주 문제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진행 중이다. A는 술을 그만 마시겠다라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술을 자제하기 어려움을 사회복지사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가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한 기법은 뭐다? 여기 나와 있지요. 도대체 어떤 게 당신의 진면목이에요? 술을 끊겠다라고 하면서 해놓고 또 여전히 술을 끊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니 어느 쪽에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당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면 언행이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다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은 직면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거기 일반화 기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똑같은 개입 기법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네요. 거기 보면 개입의 기법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남에게 말하지 못한 부분을 클라이언트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하지 못한 부분을 클라이언트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격려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보증하거나 합리화하여 변화를 거부할 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재보증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보증 기법이라고,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재보증, 여기는 맞군요. 클라이언트의 사고, 감정, 행동을 현재의 사건과 연결시켜 명료하게, 현재의 사건과 연결하는 격려보다는 이건 해석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겪은 일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일반화 기법이고 집단의 치료 기법에서 사용하는 보편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사정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가 현재 지니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도 확인 분석해서 잠정적이지만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의 판단 단계. 자,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지요. 다음에 계획 단계가 나와 있는데 개입의 장단기 목표를 확인한다. 접수 단계,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네 번째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의 계약 단계. 근데 그 계획 단계, 장단기 목표를 합의한다라는 것은 사정 단계에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 되겠는데 2번을 함정으로 하고 답은 3번에 있었네요.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오르는 것을 모두 고르면 종결 단계니까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의뢰는 종결 유형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랍니다. 유형과 상관없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종결 유형에 따라 종결 시기를 조정한다. 기업번, 디귿번이고 괜히 문제를 풀었네요. 21번에 보시면 강점, 관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강점, 관점. 거기 보면 의료 모델 강조. 아니죠. 강점, 관점은 병리적 의료 모델보다는 강점, 관점 모델 또는 어떤 자원이나 가능성을 초점으로 강점, 관점 모델을 기업번이 되면 다 틀린 거네.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역량 강화 활용.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전문가 중심주의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주의고 희망과 답은 니은번과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례관리 문제는 어쨌든 최소한 3문제, 4문제 이렇게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의 배경, 사례관리의 개입원칙, 사례관리의 특징. 더 나아가서는 사례관리의 과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100점 만점을 가는 것이 아니니까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원조한다.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해준다. 클라이언트 욕구와 상관없이 자원이 있는 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모델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합니다. 4번은 틀린 것이 되겠네요. 다시 사례관리 문제 나와 있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로 증가하였다. 아니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로 등장한 겁니다. 1번 틀린 거죠.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을 중요시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지 무슨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니 클라이언트의 치료니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계획, 사정, 개입, 종결 순으로 간다. 개입, 개입, 그다음 계획, 다음에 사정, 또 그런가 하면 개입, 그리고 점검 및 재사정, 그리고 평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놔둔다 치고 공식적 자원 체계만을 강조한다? 아니죠. 공식적, 비공식적, 직접적, 간접적, 또 가정 내 서비스,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모두를 사용하는 거죠. 다 틀린 거죠. 다음에 서비스의 이건 5번은 관련이 없고 3번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었으나 워낙 2번이 적나라해서 답이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사례관리 현장의 체계로서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레의 6체계입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만 가지고도 6개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든 체계를 말한다. 변화 매개 체계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적 기관이나 시설을 말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든 체계는 보통 우리가 이를 행동체계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대상은 표적체계라고 하고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사 속한 기관을 총칭하는 것은 변화 매개체계, 변화 대행체계라고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그것은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법원, 경찰 등에 의해 강제로 의뢰가 이루어진 사람, 이건 표적체계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요. 답은 그건 변화 매개체계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콤튼과 갤러에 의해 사회복지 실천 구성체계 중 다음 사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체계는? 그 때문에 이것은 또 6체계 모델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 B의 요청으로 그의 아들 C와 상담하였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A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자, 거기에 보시는 거기 A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젠 정신보건이 없어졌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그러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바꿔져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고, 되는데. 자, 거기에 보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 아닙니까? 그 때문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변화 매개인 또는 변화 매개체계가 될 것이고, 거기에 도와달라는 어머니 B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될 것이고, 아들 C는 표적 체계가 될 거예요. 또 그에 의해서 학교 사회복지사 A는 행동체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체계. 여기는 이 활동에 대한 권위나 합법성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근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체계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14회 2교시 1영역은 대단히 순탄한 문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설사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었을 것이다. 아마 이러기 때문에 아마 2교시 부분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어떤 평안한 만큼 개수도 한 개라도 더 올려놓으셔야 여러분들이 3교시 체력이 떨어졌을 때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점수 준다고 할 적에 확실히 가져가야 됩니다. 준다고 할 적에. 자, 이번에는 2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서 첫 번째 26번에 보시면 바로 정신역동 모델이 나와 있네요.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는다. 자유연상, 훈습, 직면 기술을 사용한다. 자기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일수록 효과적이다. 자기분석이 가능한, 맞으면 내면 총탈이 가능한 사람일수록 효과적이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과 미래의 의지를 강조한다. 미래의 의지는 기능주의에서나 등장하는 것이지, 여기는 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전이의 분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증진시킨다. 답은 미래의 의지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심리 사회 모델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심리 사회 모델은 1917년에 발표된 리치몬드의 개념 정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1930년대에 해밀턴이 정리한 겁니다.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분석해보자라는 건데, 거기에 오면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심리사회 모형의 이런 기법은 1960년대에 홀리스가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접적 개입 방법으로서는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환기법, 또 탐색 묘사 환기법, 또 발달적 조찰, 유형 역동 고찰, 개인 상황 고찰 등의 7가지가 있고, 그리고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서는,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 설명할 때는 간접적 개입으로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 조성 또는 구체적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의료도 제시하고 있어요.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 조성이 되겠죠. 자, 지지하기 기법은 받쳐주기 기법이 되겠는데,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표정 문제와의 명백한 연관성을 탐색한다. 명백한 연관성을 탐색하는 문제와 명백한 연관성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영향주기, 그것은 지시하기 기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강조한다. 그렇죠. 지시하기니까 말을 참 안개졌군요. 발달적 고찰, 성인기 이전 생애 경험이 현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좋습니다. 다음에 탐색 기술 환기법.
또는 기술을 탐색 묘사만 기법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사실을 기술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지각 방식 및 행동에 대한 신념, 유의적 영향력을 표현한다. 인간 상황 고작.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상 그렇습니다만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답은 1번입니다. 지지야기 기법은 명백한 연관성을 탐색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받쳐주고 대보증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지지야기 기법, 받쳐주기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8번은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단답으로 짧게 나왔으니까 유기 반응 단계를 유기개인 모델에 보면 모든 인간의 유기 발생은 바로 이러한 그 단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뭐 문제를 보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은 해설을 가지고 위험 사건 발생 취약 단계, 유기 촉진이나 유기 촉발 요인, 다음에 유기 발생 재통합 단계로 이루어졌다 해서 그냥 거기를 하나 보시는데 지금 현재가 14위의 기출문제니까 적어도 2, 3년에 한 번 정도 인터벌을 두고 보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지행동 모델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 잘못된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행동적 과제의 부여를 중요시한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지행동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또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 자, 여기에서는 답은 5번이 되겠는데 특히 거기 보면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 이 기법은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저도 틀렸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는 기법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했던 것보다 좀 난이도가 한 단계 높아서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계약 내용의 사회복지사의 과제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이다. 비구조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접근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정신역동 모델이 아니고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조하는 모델은 다 구조적 접근이고 거기다가 구조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접근 그러면 인지행동 모델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 4번 비구조적이 아니라 구조적.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은 정신 건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강점이나 내담자의 견해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똑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이론적 또는 거기 오면 또는 탈이론적, 탈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현재의 바람직한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향, 미래 지향성도 강하다는 특징이 바로 해결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기억권은 틀린 거지요. 이론적, 규범적이 아니라 언제나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만 탈이론적, 탈규범적이다. 예의적 상황을 중요시한다. 예의적 상향을 중요시한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보다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중요시한다? 아니죠.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과거의 성공 경험을 중요시한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힘이 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억번이 들어간 건 다 틀린 거지요. 기억번이 들어간 건 다 1번, 2번, 5번은 다 틀린 거고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니은번과 니을번, 니은번 바로 예의적 상황을 중요해서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은 여러분들 보시고 33번에 보시면 역량강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량강화 모델이라고 나오던 권한부여 모델이라고 나오던 아니면은 강점 관점 모델에 나오던 아니면 영어를 써가지고 임파워먼트 모델에 나오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역량에 초점을 둔다. 변화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역할 중요하다.
다음에 발견 단계, 대화 단계, 발전. 틀린 거죠.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 단계와 발견 단계.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이용 가능한 자원체계의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체화한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중시하고 자기 결정을 강조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 집단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설정한다. 자, 이것을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집단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집단 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지한다. 집단 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개인적 욕구에 대응한다.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개인 욕구에, 다 이것은 다 맞는 것이 되겠네요.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다음의 집단 유형 중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병상련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치료집단, 그 중에서도 지지집단. 유대감 형성이 쉽고 자기개방성이 높다. 특히 지지집단. 상호 원조하면서 동시에 대처기술이 형성되어 돕는다. 그건 지지집단이죠.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어요. 치료집단도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지집단,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자조집단의 특성이 바로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조집단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36번에 보시면 자조 모임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기 노출을 통해 문제의 보편성을 경험한다. 집단 성원 간의 학습을 통해 모델링 효과를 얻는다. 집단과정 촉진을 위해 성원 간 의사소통 중요하다. 다 좋습니다. 과업 달성을 위해 집단사회복지사의 주도성이 요구된데 지금 벌써 자조, 국어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다고 자조란 단어에 무슨 복지사의 주도성, 이것은 지지집단이 좋겠습니다. 지지집단.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7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다음에 38번 종결단계가 언제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종결단계 과업이 아닌 것은 집단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 변화 유지 능력 확인, 평가 교육 수립. 평가 교육을 수립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일반화하기, 감정단.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과업이 바로 평가계획, 목표 설정, 목표 자체가 바로 평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표를 설정할 적에 평가계획도 같이 수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기술 훈련에 대한 그래서 39번 여러분 보셔도 되겠고, 39번, 40번 언제나 그 두 문제가 이 집단사회복지 훈련 실천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39번, 40번은 그냥 버리겠습니다. 다음에 41번 보세요. 가족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족의 기능, 구성원의 양육, 보호, 정서, 교류, 사회화, 가족의 문화와 전통 계승. 이건 서비스 문제로 내놓은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모든 것이 반대예요.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드물게 가족생활 주기가 나왔네요. 가족생활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 구조와 발달 가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가족 구조와 발달 가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생태도를 작성한다. 가족이 형성된 시점부터 배우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활 변화를 볼 수 있다. 가족이 발달하면서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위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생활 주기 단계는 가족의 유형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함정이 살짝 있죠. 그래도 2교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가족의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생활 주기, 돌아가는 하나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활력 도표나 또는 가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흐름을 보는 것이지, 수직적 탐색 도구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 생태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가계도는 또 여러 세대니까 사실은 생활력 도표를 통해서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태도는 환경과 관계니까. 답은 2번에 생태도란 함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다음의 사정도구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벌써 사회적 지지, 가족의 환경 나오는 순간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나오게 됐네요.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답 하나밖에 없어요. 생태도도 없기 때문에 답은 사회적 관계망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가족 사정 기법 중에 가족 조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가족 조각이라고, 가족 조각 기법, 가족 그림이나 가족 조각 기법이나 빙상 탐색이나 이것은 바로 사티어 휘테커로 설명되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특히 강조되는 건데,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를 시각적으로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것이 가족 조각인데, 가족 간의 친밀도, 가족 규칙, 가족 성원들의 감정, 그렇지요? 가족들의 교육 수준은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가족 조각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되는 가족 규범을 가족 규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친밀도, 이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은 이걸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지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자아 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룬다. 틀린 거. 이건 맞는 걸 찾고 있군요. 이건 틀린 거지요. 자아 분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 체계의 정서로부터 분화가 된다.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타인과 융합하려는 경향이 줄어든다.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다 누군가 그냥 편승해서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삼각관계가 효는다. 아니죠. 독립된 경계선이라든지 자아 분화 수준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45번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음에 민우친 구조적 가족치료의 대표적 기법을 나열한 것은, 민우친의 가족치료 모델은 언제나 내가 뭐하기라고 그랬죠. 합류하기, 균형 깨트리기, 또 그런가 하면은 뭐하기, 어떤 하기가 들어오면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에요.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척도 질문, 예의 질문, 기적 질문, 변화전 질문, 질문이란 말이 2개 이상 나오면 바로 그것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예요. 합류하기, 경계 만들기는 구조적 가족 치료인데, 탈삼각화, 정서적 분화, 이런 단어는 바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체계적 모델에 나오는 거고, 긴장 고조시키기, 균형 깨트리기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지만, 실현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 지지, 당연히 전략적 가족 치료가 나오는 거고, 긴장 고조시키기는 구조적 가족 치료고, 균형 깨트리기, 거기 보시면 균형 깨트리기, 역설적 지지, 탈삼각화는 구조적 가족 치료, 아니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 고조시키기, 균형 깨트리기, 합류하기, 경계 만들기, 이런 것은 전부인데, 실현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쪽에서 전략적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 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양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합류하기, 적응하기, 개입하기, 진단하기, 수정하기, 경계 만들기, 균형 깨트리기, 이런 것 등이 있지만 실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에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7번에 오면 전략적 가족치료 계획. 전략적 가족치료는 증상 처방이나 역설적 지지나 또는 순환적 질문이나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컴퓨터 게임 중독의 문제를 겪는 자녀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중단하려고 할 때 엄마가 조금 더 하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가지고 회피하기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미쳐버릴 정도로 포화 상태가 이를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 지지 또는 증상 처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답은 정상 처방으로 나와 있군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8번에 보시면 가족치료 모형이 또 3번째 나와 있네요. 구조적 가족치료. 가족 구성원 간 규칙 및 역할을 재조정하도록 원조하기, 하기 좋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 상담 계획이 정해진 후 첫 회귀 전까지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질문하기
이 초대가정 변화전 질문 이것은 바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에 나오는 것이고 가족 구성원들이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탈삼각화, 보호에는 체계적 가족 치료,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질려버릴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설적 지지라고 하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 가족 후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를 유연하게 하는 이야기체 가족치료에서 나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제 간 원활한 의사소통, 클라이언트와 목표 및 개입 방법 공유,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활동 입증, 슈퍼비전 도구, 학제 간 원활한 의사소통, 학제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은 자 이런 다 의미는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것은 실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도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활동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천에서 벗어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답은 이건 국어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오고 개입 이후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점검할 수 있다.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해 반복 측정을 해야 된다. 측정 지수에는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군요. 개입 과정에서 개입의 강도나 방식을 바꿀 수 없다. 반복 측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개입 방법을 계속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반복 측정이니까 답은 5번이 들리게 되겠고 4번은 제가 이론 강의에 설명하지 않은 거여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측정 직수에는 긍정적 지표도 있고 부정적 지표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 이론 강의에 없었던 것이어서 첨가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도 일별을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개수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자, 이제는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보겠어요.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스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해서 맞습니다. 맥키버는 인간은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하면서 지역사회를 공동체와 결사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간은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했다. 좋습니다. 워렌, 지역적 접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 기능의 수행 단위와 체제를 결합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거고 길버트 아스펙트, 지리적 영역,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세 가지로 구분. 이것은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더넴은 지역사회의 유형을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등을 기준으로 한다. 워렌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군요. 답은 4번이 되겠고 길버트 아스펙트가 아니라 여기는 힐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은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53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 때문에 제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를 시작점으로 해서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를 지향한다. 아니, 그게 탈시설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수없이 하는 건 탈시설화는 가능한 한 생활시설은 축소하고 이용시설을 확대하자. 그래서 가족과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자. 설사 생활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가능한 한 생활시설도 소규모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탈시설이지 전면 없애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구성원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니까. 주민참여 이념은 주민자치, 주민복지로 설명되며 지역 유일주의를 지향한다. 표현은 좀 별로 안 좋지만 보다 지역 유일주의란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회통합은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니죠. 더불어 살기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쨌든 5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시작이 50년대. 그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에 관한 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능주의를 우리가 노트 정리할 때 9개의 단어, 거기다가 해결책까지 하면 11개의 단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발적 합의, 기능적 조정이나 역할 분담, 또 상호 의존성, 전체를 위한 헌신, 안정, 질서 유지, 조화와 균형, 그리고 사회통합. 다음에 부적응,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고용정책과 그리고 전통적 모델로서 상담이나 가족치료 이런 방법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는 항상 불안하다고 존재한다. 이것은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거지요. 갈등론에서. 조화, 적응, 안정, 균형을 강조한다. 소수 엘리트에 의한 주도적 가치 판단을 한다. 지배, 피지배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갈등론에서 보는 것이고 사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답은 니은번, 니을번,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5번에 보시면 인보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인보관과 자본주의표와 인보관은 어쨌든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론이나 실천론이나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지역사회 복지론 등을 통해서 보통 세 문제, 최소한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최초의 인보관은 1884년 영국 런던의 토인교원이다. 맞습니다. 일본의 인보관은 간다, 킹스레이관에서 시작되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고 우회방문 활동을 중심으로 이건 쉬운 문제군요. 우회방문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6번은 버리겠습니다. 다음에 57번. 가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 5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이 있다. 농촌생활 환경 개선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소득증대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게 틀린 거 여러분들 마치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의 출제 문제군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번. 매년 4월 22일은 정부 지정 새마을의 날이다. 저도 몰랐습니다. 답은 어쨌든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8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출제 비정 그렇고 58번 보시되 거기 보시면 59번에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관련된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출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국적 접촉을 도모하는 순수 민간 모금운 등이 되는 거죠.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생활시설 확대가 아니라 이용시설 확대, 생활시설 축소가 되겠어요. 재가복지는 가능한 한 집에서 뭔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은 축소가 될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평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 자,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력, 전문기술, 재정,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사정은 자, 지역사회 복지의 사정에는 포괄적 사정도 있고 하위체계 사정도 있고 문제중심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 사정도 있고 많은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자원들을 조사하는 사정은 바로 뭘까? 바로 이것을 자원사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인적, 물적 많은 자원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권력도 자원이고 전문기술도 자원이고 재정도 자원이고 서비스도 자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자원사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6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 개별적으로 접촉한다,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지역사회의 재정을 분석한다. 인적 자원을 하는데 갑자기 재정 분석과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2번은 제가 다루지도 않았지만 옹호의 설득의 구성 요소에서 이건 제 책에도 없는 것이어서 그냥 여러분에게 단답으로 해서는 제가 찾아서 붙여놨습니다만 제가 가슴으로 드리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어요. 어쨌든 옹호 기술의 설득.
클라이언트를 편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방해하거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세력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전달자, 전달 형식, 또 전달 내용이 바로 메시지죠. 그리고 전달 대상, 그래서 전달자, 전달 형식, 전달 내용인 메시지, 그리고 전달 대상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6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주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는 여러 갈등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는 외적 능력에 우선 중심을 줘야 된다. 아니죠. 내적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모든 일에 솔직하고 근면해야 된다. 운영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관련법, 제도, 규칙을 알아야 된다.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6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조직의 자발성, 조직의 경쟁성,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 협력의 목적과 비전 공유, 또 자원의 풍부한 자원과 참여의 원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직의 지역사회의 조직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성이 아니라 상보성이나 협력성이 우선돼야 되겠지요. 답은 2번. 문제 자체가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 아닙니까? 경쟁성이 우선시 되어 버리면 언제나 네트워크는 와해되어 버릴 거예요. 언제라도 와해되어 버릴 겁니다. 다음에 65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66번에 보시면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의 적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갑은 지역 내 독거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설명, 그 문제를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 자, 여기서 적용으로 옳은 것은 거기에 보면은 지역 주민 모두가 모여서 설득, 타협, 협상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지요. 지역사회 개발 모형. 또 독거노인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론을 했다는 것은 사회 계획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론회 개최와 같은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전문가를 이용한 기술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사회계획 모델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67번에 지역사회 행동 전략 중 다음 설명과 관계가 있는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은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은 아주 일시적인 협조 전략도 있고 어떤 개별적 조직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어떤 대표자 모임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연합 전략도 있고 아주 영구적이면서 공고한 대규모 조직망으로 형성되는 것은 동맹 전략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기 모임이나 효율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져 정기 모임이나 효율을 통해 어떤 대표자 효율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대표자 효율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 대표자 효율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연합 전략이 되어야 되는데 연락, 융합, 통합, 동맹, 조정.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는 연락은 아닐 것이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4번의 동맹이나 3번의 통합은 아니겠네요. 정기 모임이나 효율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이것은 연합이어야 되는데 융합은 완전히 하나에 번져서 하나 통으로 말하자면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하나가 된 바나 다름없는 것을 융합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타 조직과의 전략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조정 전략이라고 조정 전략 연합이 아니면 조정 전략 말고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 여기에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번은 귀염둥이 문제로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지역복지 실천에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가지고 100%를 관해서 후원자가 결정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고 대부분 후원자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이고
후원자 또는 관인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 권한 100%를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연합 모델은 웨일과 갬블이 제시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다음에 69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70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면 이건 순수 민간연합체라고 하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연계, 협력, 도모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주된 업무로 삼는 순수 민간연합체인데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어요. 소외계층 발굴, 또 기관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시군구 자치,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아니죠.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로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기원은 인보관 운동이 되겠죠.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과 3대 기능 등을 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3대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자체로도 출제된다고 그랬죠.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해야 된다? 아니죠. 사회복지관의 대상은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선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국기법상 수급자나 자상의 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또 취업이나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지역 주민, 그리고 보호, 보육,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의 시설평가는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5번은 좋고. 다음에 7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모형 모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거기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익집단들의 경쟁 과정을 통해 최종 정책이 결정되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은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이나 조정하는 중립자적 지위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다원주의 이론 또는 이익 집단 정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 물론 다른 이런 이론들이 행정학적 또는 정책학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답은 이것은 다원주의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사회 복지론의 문제인데 저는 설명을 할 적에 이것을 사회정책론에서 나왔던 사회정책이론, 다원주의 이론 또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으로 풀어봤네요. 다음에 7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수립,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도 종래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으나 이제는 완전히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완전히 법적 근거가 다 옮겨졌고 다 삭제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죄송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그렇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보면 수요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등등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한다. 이거는 이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2007년부터 1차가 시작됐으니까 7, 8, 9, 10. 1차, 11, 12, 13, 14, 2차. 현재는 15, 16, 17, 18에서 3차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다 맞는 것이 되겠군요. 다음에 74번에 보시면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범위는 확대되고 유형은 그럴싸하지만 하는 것은 바로 효유라고 합니다. 주민효유라고 나와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8개 단계로 비참여, 조작과 치유, 치료, 그리고 형식적 참여, 정보 제공, 상담, 그리고 효유, 바로 효유. 그래서 유형적으로는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 있지만 최종적 판단은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와 유사한 걸로서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갖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장도 반영해야만 되는 것은 협동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해 주시고, 다음에 75번에 보시면 공동모금의 모금 방법 중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언론사 홍보를 통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재원. 자, 여기는 그야말로 이벤트형이지요. 그래서 이벤트형으로 이것을 우리가 특별사업형이라고 합니다. 모금의 유형에는 물론 방식에는 집중모금을 원칙으로 하되, 아니면 연중모금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모금을 효율적 모금을 위해서 집중모금도 하지만 그 모금의 원천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개별형, 기업중심형, 단체형, 이벤트형, 특별사업형. 지금 여기는 특별사업형, 이벤트형을 말하고 있는 거고,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역시 기업중심형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역시 개별형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4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